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박람회 야권이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밤샘 시위까지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보통 이제 제 소개를 하거든요. 인천 중구동구 강화 홍진이 안상수입니다. 이렇게. 그건 양해를 좀 하셔야죠. 하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중구동구요? 네. 네. 중구동구 강화군 홍진군. 네. 인천 중구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네. 제 지역군 대한민국입니다. 비례이기 때문에. 예. 비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오늘 주제와 비례로 나왔다가 이렇게 지역구 자리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비례 의원들을 아직 그죠? 예. 아직 그래 조금 좀, 아직 멀었다. 비중을 좀 덜 두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비례 의원들은 저희가 잘 안 쳐주는데. 이 저려는 이제 삼선급. 삼선급 비례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쳐주십니까? 하지만 밖에 나와서 이제 국회에 가시면 또 안 쳐주시잖아요. 비례니까. 국회에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따로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웃고 계시는데 여야가 여기서는 이 방에서는 어제는 아주 큰 전선이 펼쳐졌습니다. 예. 우선 밤샘 시위를 하신 쪽이니까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왜 그렇게 밤샘 시위까지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 시절 2010년 3월 26일 새벽 그야말로 북한에서 우리 천안함을 폭침을 시킴으로 해서 46명의 우리 젊은 장병들이 그야말로 물속에서 그 차가운 물속에서 구조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평택에서 연결식을 하고 대전의 현충원까지 가서 안장을 시킨 함께한 그런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온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했는데 지금 그 김영철이 바로 그 공격을 한 부서의 총책임자였다라는 것이 정설이고 따라서 그런 사람을 지금 이런 축제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막아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정말 밤샘을 하면서 막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의원님. 저는 잠깐만요. 저 안상수 의원님께서 처음 나오셔가지고 저희 규칙을 잘 모르실 텐데 초반에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가 중간에 알아서 상대방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끊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당 탄압을 좀 총수하시는 것 같은데 말을 자꾸 끊고. 저는 이 김영철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전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선일보도 2014년 사설에서 전범이라고 했는데 전범이 대표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죠. 불쾌하죠. 그러나 그 조선일보에서 쓴 그대로 그게 남북이 참 현실이고. 2014년에 쓴. 그렇죠. 예, 이번이 아니라. 예. 그때 조선일보가 쓴 논설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상대해야 되는 게 남북 대화의 현실인 겁니다. 그걸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죄송합니다. 계속 야당만 한 정당이 아니잖아요. 집권당을 여러 차례 했고 오랫동안 해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9년 동안 집권 여당을 했는데 그때 남북 대화 시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야당일 때 당시엔 야당이었죠. 당대표 할 때는 김정일이 내주는 전세기 타고 북한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전례들을 다 비춰보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거는 해방 놓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우리는 지난번에 김영남인가요? 혹은 또 김여정인가? 김정은이 동생 요구 그럴 때도 반대를 하지 않았죠. 이 김영철이는 특별한 경우다. 우리나라를 공격한 정말 수괴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2014년에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쪽 북측에 말하자면
저 대표로 판문점에서 만날 때니까 그때는 뭐 그쪽에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뭐 보내고 뭐 그쪽 대표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뭐 또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이번은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20년에 걸쳐서 삼수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온 정성을 모아서 세계인의 축제를 한 것인데 여기에 세계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88올림픽은 우리 산업화의 꽃이었다면 이것은 세계화의 하나의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건데 이것을 괜히 그런 북한의 전쟁범을 정말 축제의 한마당에 그것도 마무리 짓는 데 갖다 세운다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죠. 우리 대통령께서 그 김정은이가 그런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더라도 안 된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 평화의 상징이 될 만한 사람을 이런 것이 더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께서 대승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임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가 너무 평화적이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해야죠. 네. 예. 너무 평화적으로들 하셔가지고 제가.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다시 드리고 싶어요. 물론 새누리당의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함 폭치 뭐 누가 봐도 북한이 한 거 아닙니까? 그 주역이 만약에 김영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연평도 포격의 주역이 누굽니까? 황병수 아닙니까? 그 황병수 아시안게임 때 왔을 때 악수하고 국회 왔을 때 크게 웃으면서 환영한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무슨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게 공당이고 집권까지 했던 정당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게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집권해봤으니까 지금 시장도 해보셨으니까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는 이 숙제는 누구나 지고 있는 숙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려운 숙제인 거 알면 문제는 제기하되 그러나 크게 봐서는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거의 뭐 깽판 놓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김영철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누구도 괜찮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요. 김영철만 안 되고 근데요. 잠깐만. 저희는 그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칼 폭파나 연평도 표격이나 천안함 폭침이나 수계는 누굽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물론. 수계는 괜찮고 그 밑에 있는 졸계는 안 된다는 겁니까? 수계는 만났잖아요. 그러나 비밀 회담 했잖아요. 이제 그것은 전세기 줬잖아요. 그것은 근데 무슨 그런 얘기가 됩니까? 일종의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니 그 상황이 자유한국당에 처한 상황이면 안 되죠. 아니 이게 지금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인을 모시다 놓고는 축제에다가 전쟁광을 마무리하는 데서 직접 우리나라를 공격한 군인의 그 경찰의 총수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이것이 김정은이한테 이거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 지네들 하는 걸 환영하는구나. 이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 전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때 6.25 때 얘기입니다만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전부 다 봉기할 걸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사인을 오판을 할 수 있는 사인을 주지 않을까 나는 그게 큰 걱정입니다.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기장을 놓지 않았다면 평양 올림픽이니 뭐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다면 많이 도와주고 같이 하는 속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면 제가 100보 양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올림픽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올림픽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선전했습니까? 그거 통일대회 가서 연전홍성할 때 우리 컬링 선수들이 시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응원했으면 금메달 땄을 거예요. 그 처음에 우리가 계속 초를 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시비 걸면 안 되죠. 정쟁을 안 하겠다 해서 일체 우리도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김영철 건에 대해서만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잘못하면 북에도 사인을 잘못 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우방
유엔 우리를 지금 지지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비핵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방들에도 잘못된 사인을 주겠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편에 서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제재를 혹은 이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오해를 줄 수 있게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저희가 그 대북 압박의 국제 공조는 한치의 틈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혔고요. 미국하고도 저는 그렇게 긴밀하게 대화를 통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김영철이 온다 그랬을 때 미국이랑 대화 없이 협의 없이 받아들인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나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정치를 뭐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자유한국당이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 해석은 뭐냐면요. 올림픽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니까 이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갈까 봐 그냥 해방 놓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당의 두 분의 국회의원들이 비리 의혹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거 물타기 하는 겁니다. 전혀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안 그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평창올림픽에 관한 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창올림픽에 관한 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크게 덕을 보신 분이죠. 우리가 저도 이제 뭐 과거에 그 정치 왜 아시안 게임도 인천에서 유치원을 하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만 평창올림픽 유치원을 하고 우리 MB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실제로 유치하는데 성공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것에 관한 어떤 열매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국민과 함께 그것을 뭐 이렇게 그야말로 향유한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거는 이렇게 뭐 반대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런 상황이 제2의 월남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사실 합니다. 제2의 월남화라는 건 좀 설명해 주시면요. 결국 이제 월남에서 월맹과 월남이 싸워가지고 그런데 미국이 철수함으로 해서 공산화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30여 년을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런 상황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렇게 뭐 미국과 이렇게 어깃장이 나서 미국이 그냥 아이고 한국 뭐 과거에 에치슨 라인처럼 6.25 촉발시킨 그렇게 해서 슬쩍 물러나고 그럴 때 그냥 어물쩡하고 이렇게 북한이 넘어와 가지고 그러면 미군 철수하고 적화 통일되는 그렇지. 그런 그렇게 되는 상황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반발을 해가지고 평양에서 혹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구나. 자기들이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적어도 비핵화를 가지고 대화를 출발하고 그래서 남북통일이 정말 돼도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슬슬슬슬 하다 보면 환영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뭐 대통령께서 그냥 그 북에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표정이 그냥 한 30년 만에 만난 오누이처럼 뭐 그렇게 하셔서 좋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이 착각할까 봐 걱정하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고요. 북한을 우리가 환영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북한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니까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 공조해야죠. 한미 동맹이라는 게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당국자가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는 못해요.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국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걱정이 되면 북한의 남침이 걱정이 되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요. 국방 예산이 증가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해마다 8.9%씩 올려서 평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5.2%로 뚝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합니다. 4.9%로 떨어졌어요.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안보 약하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핵잠수함도 도입하겠다고 그러고 미사일 중량 풀었잖아요. 수건사비인 거 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국방에 대해서 턴질하고 있는 우리 보고 북한을 무슨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맨날 노크 기순이 뭐니 안보 구멍은 다 난 사람들은 마치 안보를 지킨다고 하면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일단 핵의 균형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6차 실험까지 성공을 하고 그런 마당에 우리는 지금 비핵화에 계속 국제적인 비핵화에 공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금 전략 핵무기는 배치를 해야 된다. 균형이 필요하죠. 그 최대의 방어를 하는 것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평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을 하고 평화를 주장하고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이 논란과 관해서 제가 꼭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그 악수를 하면 대통령 취급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예. 취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나라의 취급을 대통령이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야당 정치인 한 명이 결정할 일입니까? 국민이 표로 뽑은데. 그건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넘어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중 연설을 하다가 조금 앞서 나간 걸로 봐야지.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전후 맥락으로 보면 아니, 이분은요. 그냥 그것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약간 이게 레토릭에 불과하다. 레토릭이죠. 그건 뭐 이분은 원고 보고 읽은 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말했던 분이에요. 그런 있으신 분입니다. 일국의 대통령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우리도 아니, 예를 들면 모든 연사가 가서 보면 나도 유심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깍듯이 왜냐하면 말을 막 하다 보면은 뭐 그냥 반말도 나오고 이럴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그렇게 한 건 사실이고 그 이제 김무성 대표가 조금 약간 격앙이 돼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인데 원고를 읽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안상수 의원님이 인천시장 하셨잖아요. 예. 인천시장 하고 있는데 당시 야당 시의원이 당신을 시장으로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저 인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거 아니에요? 물론인데 이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사과해야죠, 그러면. 당을 대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이 논리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뭐냐면, 그 남북 군사회담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 축제인 올림픽에 참석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 근데 2014년에 황병서도 아시안 게임에 참석했거든요. 폐막식에.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일단 아시안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나요? 굳이 따지자면 어떤 희생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연평도와 천안함에. 예,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번에 어떤 그 성격에 있어서는 이게 잘못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당시는 그게 마지막 날 왔었거든요. 폐막식. 근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우리가 환대하고 뭐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뭐 선수뿐 아니라 응원단서부터 무슨 예술단서부터 해가지고 선수는 그냥 연합운명인데 뭐 한 700~800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이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결국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워놔야지. 이것도 다 기록이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하나의 그 역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런 내용을 북한도 알려주고 우리 우방들한테 알려줘야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환영 무드로만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자기들끼리 그냥 얼렁뚱땅 해나가지 이게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범죄자인데 5년형 받은 사람하고 10년형 받은 사람을 다르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것도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군사회담은 된다. 좀 군사회담이면 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평화의 제전이니까 이런저런 험이 있더라도 좀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평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은 그럴 수 있으나 군사회담이야말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팽팽한 긴장의 상황이면 파트너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전범이 나와도 되고 올림픽에 오면 안 된다. 걱정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죠. 사실 이게 다 위장된 평화 공세. 위장된 평화 공세일 수 거죠? 있고 또 계속.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시간 벌면서 자기들이 핵은 완성하고 우리는 무장 해제하고 또 우리 자유방과 미국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소리가 강력한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회방이 아니고 그런 목소리 있다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통일대교 목소리가 아니라 거의 몸짓이에요. 거의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과하다 싶고요.
몸짓 언어죠. 그리고 네. 그 혹시나 정치에서 중요하죠. 몸짓 언어. 혹시나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안보태세는 빈틈이 없고요. 국방비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첨단 무기도 많이 들여오고 있고 군의 사기도 더없이 높습니다. 또 그 강한 군대 만들기 위해서 국방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한미 공조도 물살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뭐 위장평화공세에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미국도 인정하고 저희도 인정하듯이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거잖아요. 대화로 나오는 기밀을 보고 있으니까 그걸 잡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와서 김영철이가 와서 북미 대화 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미국도 그게 진정성 있다면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경우에 사실은 그 우리가 오히려 상대방을 더 압박하는데 공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 미국에서 아주 최대한의 제재를 지금 한다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됐고 또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다른 옵션이 있다. 뭐 거의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제 대화의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데 이것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좀 실망을 한 것은 대통령께서 김여정 등 그때가 실세인데 그때 왜 비핵화에 대한 것이 한마디도 없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그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괜히 립서비스나 하고 그림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문제 제기는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국회로 돌아오셔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야죠. 민생이 지금 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정상화하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너무 쉽게 동의해 주시니까. 이제 다만 오늘 오후 3시에 우리가 청계광장에서 수십만 명을 모시고 거기까지만 하고 보고를 하고 우선 그다음에 판단을 할 겁니다. 예. 수십만 명 다 나오기로 약속됐나요? 이따 보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2부답지 않게 약간 심심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철희 의원,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철희 의원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명박 청와대와 롯데 간의 거래가 여실히 드러난 제2 롯데월드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을 확인해서 터뜨린 분이죠. 이재정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큰 거 하셨어요? 큰 거? 예,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터뜨렸다기보다는 터져 나왔습니다. 예. 겸손한 척하지 마시고요. 이미 여기 나왔다는 것은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네. 예, 자랑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랑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네. 이 기록물이 거기 있다는 걸 뻔히 거기 있는데 있다는 걸 알아내려면 누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가가지고 확인하는데 문서를 뭐 예를 들어 출력물로 다오라든가 카페에 다오 이게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목록이 또 정연하게 정리가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마구잡이로. 그냥, 예, 그렇죠. 뭐 어제 말씀하셨다고 저도 전문으로 들었습니다만 원시적으로 탐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손으로 다 적은 거예요? 그렇죠. A4지 옆에 넣고. 연필만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연필만 예, 가지고. 굴리기 좋은 볼펜 이런 시도가 전혀 안 됩니다. 볼펜도 안 돼요? 그렇죠. 물도 옆에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한 국가 기록물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 볼펜은 왜 있어야 안 돼요. 돼요? 볼펜은. 기록물을 훼손할 수 있잖아요. 연필은 혹여나 지우면 필기구가 되는데. 첨삭이 되더라도 이제 지우면 되는데 되는데. 볼펜이 혹시 볼펜 똥이라도 묻으면 똥이라뇨. 예. 그래서 몇 가지 제한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하얀 장갑을 끼고 봐야 되고 그 안에서는 이제 물도 가까이 둘 수가 없어서 목이 마르면 밖으로 이제 그 앞으로 문 앞으로 나와서 마셔야 되고. 문서를 훼손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없애고 오로지 예. 연필 그러면 연필 깎기 전동 연필 깎기 이런 거 이게 별게 다 궁금하신 것 같은데 본질은 아닌 것 같지만 예, 다수의 깎은 연필이 옆에 항시되기 중입니다. 그럼 연필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건 다 안 돼. 오로지 연필만. 예. 연필이 다를까봐 여러 개의 연필을 깎아서 들어가는. 예. 그리고 사실은 요 정도 내용은 샤프 안 됩니까? 샤프? 정말 저 본질적인 내용을 빨리 청취자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데 샤프. 필기구에 한참 묶여 있습니다. 아니 인간 제록스에 인간 제록스. 그래서 옮겨 적은 문건이 몇 장이나 됩니까? 장수로. 장수로 따지면 한번 어림짐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소합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비하면 지금 손으로 직접 적은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얘기가 사실 눈으로 보지만 않았지 의혹 제기는 있었죠.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검찰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감사원 감사만 되고 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한 서류들은 저희가 접근을 못 하거든요. 국가기록원에서 비공개를 해놨어요. 수사상 이유라는 것으로. 이게 압수수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형식적으로 본다면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예, 검찰에서도 빨리 이 문서를 확보하고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확인됐지만 국가기록원에서 그 부분을 행정적 착오로 뭐 달리 결정 못한 걸 수도 있죠. 예,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SBS에서 보도된 소스가 된 문건을 이제 발굴해내고 제공하신 분인데, 근데 SBS는 이제 이틀 연속으로 특종을 했는데 네. 원래 이 뉴스를 제보하는 쪽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과 뉴스를 또 해석해서 보도하는 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저거 강조했어야 되는데, 혹은 저거 왜 빠졌지? 저 의미를 제대로 살렸어야 되는데, 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나. 예, 또 뭐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저랑 또 한정된 시간 안에 방송해야 되는 그 그러니까요. 공진파는 또 다를 수밖에 또 없고요. 예. 압축해서 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고, 네. 또는 SBS가 그 후속 보도를 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 대목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보도를. 네. 그런데 어쨌든 요 부분이 슬쩍 지나가지고 이게 시청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이 제대로 각인이 안 됐을 것 같다, 의미가. 네. 그런 대목이 있으면 여기서 좀 풀어주세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이거는 국가의 공식 문서입니다. 2008년 12월 15일 국방비서관실에서 청와대에서 만든 거죠. 그렇죠. 청와대. 작성한 청와대 문서인데 외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청와대에서. 그냥 사실은 MB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희화화돼 있어서 이명박이라면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다라는 상상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단어들은 공식 문서에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걸 네. 전제로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측되는 의혹들을 어떻게 파헤쳐갈 건지가 우리한테 남겨진 네. 숙제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를 나눠서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놨었다. 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네, 그거는 이제 예, 이미 전달된 방송이 것 같고. 된 바죠. 네. 근데 1단계 내용이 이제 정부하고 롯데하고 비공식 협의하는 단계인데 네. 그쪽 내용 안에 보면은 롯데 측 부담 부분, 그러니까 네. 롯데가 져야 되는 어떤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요 재원을 엔화로 충당함에 따라 현 엔화 강세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시 혜택을 보는 점을 강조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충당함에 따라. 예. 엔화로 충당한다는 얘기를 이제 어제 보도에서는 어떤 컨설팅적 개념으로 접근을 엔화로 했습니다. 충당하면 좋지 않겠어? 예, 라는 그렇죠. 의미로 해설했다면 예, 그 워딩 그대로 보면 다시 한번 그렇죠. 읽어주세요. 소요 재원을 엔화로 충당함에 따라 현 엔화 강세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시 혜택을 보는 점을 강조. 결정됐구나.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사전 어떤 협의 과정에서 엔화 지급에 대한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문장대로라면 충당함에 따라라고 하니까. 예, 그리고 청와대 문서인데 사실 롯데가 일본 롯데도 있으니까 엔화로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그냥 한 줄 껴놨다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한 접근인 것 같아요. 물론 예. 그 자체도 청와대가 할 고민이 아닌데. 그렇죠. 그건 기업이 할 고민이긴 한데 그걸 넘어서서 정확한 표현에 따르면 충당함에 따라라. 예, 예. 따라 지금 하면 지금 어떻게 엔화가 본다. 높으니까 그렇죠. 지금 하면 니들이 이득이라는 점을 또 한 번 다시 강조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아하. 어떻게 바라볼 건지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여튼 수사나 또는 감사의 여지가 남는 건 분명합니다. 어떤 논의 과정에서 엔화라는 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소요 재원의 그 자금을 롯데에서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는 어떤 사정을 봐준 것인지 되짚어 봐야죠. 그러니까 이 문건이 작성됐을 때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제 거의 그렇죠. 된 상태에서 최종 시나리오입니다. 쪽대본도 아니고 최종 시나리오가 다 나와서 사전에 뭐 캐릭터 연습까지 다 했던 최종 대본이 나온 상태예요. 그로부터 15일 뒤에 비로소 1단계 작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윗선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원하는 게 뭐야? 그거 엔화로 하고 이게 대충 얘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
문건의 내용들을 보면 빨리 하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얼른 하라고. 롯데가 심지어 망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데. 롯데는 그렇게 되면 여론이라든가 다음 정권이라든가 네. 또는 뭐 불법성 여부라든가 이런 거 계속 고민한 것 같은데 거꾸로 이명박 청와대 빨리 해 빨리. 그럼 N하로 하면 지금 N고잖아 좋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전후에 다른 문장들도 있는데요. 롯데 측 부담이 당초 소요 예산보다 감소라고 하고 3,4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해석이 남는데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논리로 조기 수용을 설득해라. 그러니까 아직 롯데가 마음을 결정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롯데가 빨리 이걸 지어서 뭔가 이렇게 빨리 짓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은 이제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빨리 지어야 뭐가 들어오는데. 네. 더 민망한 건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신교코 회장 가로 열고 87세 신교코 회장이 87세. 예, 평소 죽기 전 고국에 명물 하나 지어놓고 가겠다고 언급했음을 인용.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문건은 저도 오늘 뉴스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롯데를 상대로 영업하는 거예요. 네. 롯데를 설득하는 거고. 그렇죠. 예. 윗선에서 기본 틀에 대한 이야기는 한 것 같고요. 예. 그죠? 그 당초 소요 예산보다 이제 감소하는 데 있어서 특혜가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도 여러 번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은 참여정부 당시에 참여정부 당시에 반대 방향으로 7도 정도 트는 것을 검토했을 때는 1조가 넘는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 측이 제안한 이 3도 변경 같은 경우는 3천억 가까이 들지 않았을까? 싸게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근데 1,000억 원이 됐다는 거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추산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특혜를 포함하고 있는 건지는 지금 수사의 필요성, 감사의 필요성이 농후한 지점입니다. 만약에 이제 아무 근거 없이 3천억대가 1,000억대라고 말했을 리는 없고. 네. 예. 이것도 계산을 다 해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네. 그리고 제가 관련된 이제 계약서 같은 경우도 이제 확인을 다 해봤는데요. 근본적으로 현물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현물 부담.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거는 롯데가 물건을 사서 네. 장착해 준다는 거죠. 롯데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도 롯데가 판매자를 선택하고 물건을 선택하고 다만 그 물건의 검수 부분만 국방부가 맡는 방식인데 저는 이런 방식의 비용 추산이 또 국가에 합리적으로 이득이 되는가. 그렇구나. 굉장히 통상적인 국가와 사기업 간의 계약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현물이라고 했다면은 그러니까 물건의 결과물. 네, 그렇죠. 결과물만 검수 대상이고 네. 그 가운데 오간 돈에 대해서는 확인 대상이 아닌 게 정말. 지금 현재 이제 비용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현물에 드는 비용을 롯데가 부담한다이면서 또 구매를 해서 장착하는 데 있어서의 주도적 책임도 롯데에게 있습니다. 그건 책임을 지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죠. 해먹을 기회를 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 누수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꼼꼼하지 않은 어떤 계약의 행태도 좀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롯데를 향한 간절한 영업. 예. 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그 예상 질이나 답변들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굉장히 네. 꼼꼼하게 늘어놓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뭐가 부족한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크 포인트라고 하죠. 위크 포인트 지점들을 적어놨는데 그 뭐 외압은 없었냐, 국가 안보가 외압은 없었냐? 경제 논리에 의해서 밀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확한 포인트죠. 그렇죠. 국가안보가 경제 논리에 대해서 밀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까지도 계속 거론되는 정확한 포인트인데 그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죠. 공군의 반대는 없느냐. 공군의 반대는 없느냐. 예. 그런 이제 그 Q&A 방식에 25개에 달하는 Q&A 방식의 이런 문건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큐를 해놓고 자기들이 답변을 달아요. 모범 답변을. 그렇죠. 국가 문서에서 전체적인 대응 기조를 정하는 방식은 있지만 이렇게 정답을 25개나 되는 Q&A 방식으로 적어놓은 문서는 전 처음 봅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반대가 예상되니 뭐 잘 대응하고 여론을 잘 관리해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건을 자세히 적어가지고 쫙 내려보내는 것은 정말 웃기네요, 이건. 예. 각계의 반대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좌파 언론 정치권의 반대는 청와대 총리실 국토부가 책임지고 군 원로 예비역 단체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공군이 책임지고 공군 예를 들어서 예. 장성이 퇴역한 공군 장성이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공군을 계속 반대했으니까. 그 부분도 또 재밌어요. 군 원로 예비역 단체를 설득할 때는 이런 논리를 하라고요. 논란이 붙게 되면 제야 세력을 도와준다. 논란이 붙으면?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 부각될 경우 네. 제야 세력만 도와주게 된다라고 설득을 하라는 얘기가 당신이 나왔고요. 그런 말 하면 공군 퇴역 장군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야당만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하고 침묵시키라는 거네요. 그리고 네. 이제 성남 지역 민원이라든지 국민 민원은 청와대 정무, 민정 그리고 행안부, 국방부가 책임진다라고 해서 전 부처를 동원해서 각자 할 역할들을 시나리오상에 담아줍니다. 미리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기들도 이게 무리수고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워낙 오래돼.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계속 안 된다고 그렇죠. 해왔던 거라 롯데도 왜 안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무리수를 두면 틀림없이 문제가 불거질 테니까 망설였던 것 같고 네. 롯데가 망설이니까 애가 탄 건 청와대였던 거예요. 네. 청와대가 왜 애가 타냐고요. 왜 애가 탔다고 보십니까? 그 참여정부 예, 왜 애가 탔을까요? 예, 그 참여정부 당시의 문건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2006년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실에서는 명백하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그리고 가필로는 롯데 측이 과욕을 보이고 있다라는 등의 입장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 문서와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고 당시 2006년도에는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대안이 제기됐기 때문에 수용을 하게 된다라고 입장 번복의 이유를 이명박 정부는 설명을 하거든요. 만들어냈어요? 예, 그렇죠. 그게 뭡니까? 3도 변경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이다 해서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거죠. 참여정부가 왜 다르게 결정했냐? 논리를 그렇게 당시에는 만들었다. 예, 길 바꾸는 것까지는 생각 안 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고 그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가 명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도한 12월에 한 일간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요 문건이 만들어지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국방부가 입장 보도문을 내요.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제 변경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뭐 대안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뭐 이런 입장 보도문을 내는데 그 입장 보도문이 제가 발견한 청와대 문건 사이에 껴져 있어요. 근데 첨삭을 합니다. 그게 그 말이네. 그러니까 기사가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미 검토했는데 기각된 거다라고 하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해놓고 참여정부 당시에도 검토된 적 있습니다. 유사한 말이 막 나와요. 공군 그 입장 발표문에. 그러니까 첨삭을 해요. 빨간 펜으로. 그래서 그게 그 말이야 하고 다시 고쳐서 쓴 최종 입장문에는 참여정부 당시에는 그런 방안이 검토된 적 없고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새로이 검토된 방안입니다라고 문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 공군의 입장 애초에 보도문까지도. 입장 보도문을 미리 검토해가지고 청와대가 요 문장을 빼야 한다. 예. 왜냐하면 명분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네. 그 문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추 가능한 게 참여정부 때도 검토했었는데 안 된 걸 똑같은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는 아무런 명분 없이 결국은 해준 거구나. 참여정부 때도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 참여정부 때는 안 된다고 한 걸.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로이 검토한 사안이라는. 마치. 예. 네. 저는 이제 지금 혹시 이 관련해서 이 문건들을 다 보도되고 다 공개된 상황인 겁니까? 지금 필사해 오신 문건들이 다 보도된 거라고. 지금 주요 부분 중에 아직 공개되지 이제 공개되지 않은 국민들이 게? 모두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다 공개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다 보도가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주요 언론사에는 이미 이제 내용들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 말은 SBS가 이제 먼저 단독을 했고 연속으로 네. 보도했는데 SBS가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것 중에 네. 그 문건 중에 요건 중요한 내용이어서 곧 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되겠지 하는 내용이 있나요? 덩어리가 덩어리. 자세한 내용 사실상 말고. 큰 그림들은 나왔고. 되게 비슷한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떤 방식에서 이 문건에 나온 다른 정보들하고 조합해서 해석할 것인지 또는 그거 한 이제 줄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이 이제 대화에서 잠깐만요. 안 강조를 되겠다. 하고 싶은 건데. 3부에서 3분만 하고 가세요. 예.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GM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GM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먹튀, 또 한쪽에서는
실사 이야기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 협상 중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는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홍익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15분 내에 현재 상황과 그리고 당의 입장과 예.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예.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면 저희가 3부에 조금 걸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베리앵글 사장이 와서 베리앵글. 예. 이름을 들을 때마다 웃겨요. 베리앵글이야 하게 되는. 매우 각이 있나? 네. 그래서 앵글 사장하고 협의해서 매우 각이 있나? 베리앵글. 이 영어로 아재 개그라는 건 처음 들어봤네요. 예. 그 협의를 했고 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가 그 3대 원칙을 밝혔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일단은 대주주, 그러니까 GM 측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대주주, 그 다음에 노조, 그 다음에 그 채권자, 네.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거. 다 같이 예, 분담해야 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단기 임기응변식의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 해법을 제시해달라. 이게 이제 정부의 세 가지 3대 원칙이고, 이런 기조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한국 GM에 대한 실사, 경영 실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지원해야 되고 뭐를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지금 3일 회계법인이 이걸 회계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 입장은 알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알겠는데 그동안 사실 GM이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측의 실사 요구라든가 혹은 뭐 각종 자료 공개 요청을 무시해 왔잖아요. 지속적으로 무시했죠. 네. 몇 년에 걸쳐서요. 무시했는데 이번에는 다 원하는 건 내준답니까? 그게 아직 저희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고 또 GM이 실제로 과거 다른 해외에서 사례도 그러니까요.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있지, 솔직히 그 해당 정부나 해당 그 당시 이 사례를 보면 이 경영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GM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 지금 튈 수 있어. 그러니까 지원해줘. 그리고 그 어떤 협박의 인질은 보통 이제 고용 문제를 삼는, 예. 예. 이런 방식을 우리나라에 처음 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그렇습니다. 예, 노하우가 쌓여 있는 곳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지원이 중단되면 그냥 사정없이 떠나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죠. 지금 뭐 가장 지금 많은 예를 드는 게 호주 사례. 가장 최근의 얘기도 하고요. 예. 예. 호주 같은 경우 2000년 초에 그 호주 자동차 회사 인수하면서 지원을 홀든, 받아요. 예. 2조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가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 2013년에 다시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돈 더 달라고. 예. 예. 근데 2013년 12월에 그 호주 정부가 어렵다고 하니까 철수 결정을 하고 2017년에 완전히 셧다운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호주 정부가 돈을 달라, 좀 지원해달라, 우리도 투자하겠다 예. 했지만 실제로는 호주 정부만 투자를 했고 GM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가 호주 정부가 더 이상 야 니네 왜 여기 투자 안 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그럼 우리 갈래 하고 가버렸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2조 원 이상을. 네. 근데 그 2조 한 5천억, 7천억인가 정도 되는데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그 어떤 그 채권 있지 않습니까? 본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출자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형태죠. 한국 GM이 본사에 안고 있던 부채를 예. 투자로 전환하게 출자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자기들은 현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빚은 한국 GM이 지지도 않았어도 됐던 빚을 그 본사가 만들어서 진 빚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 운영비 형태로 본사에 예. 그 준 비용이 있고요. 5천억 매년 한 정도씩. 700억 이상 갔고요. 이때까지 그래서 5천 정도 됐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용은 보통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가 금리가 한 2% 안팎이거든요. 예. 근데 그 한국 GM이 본사 GM에게 하는 금리 비용이 한 5%쯤 됩니다. 그게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 비용- 자회사를 상대로 고리대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 GM이 훨씬 더 자본 잠식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013년부터 지금 그 법인 철수를 하거든요. 유럽에서요. 예. 쉐보레 법인이. 예. 그러니까 근데 원래 한국 GM의 자회사로 유럽 법인하고 러시아 법인이 돼 있는데 두 개의 법인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채권을 떠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다른 나라에서 철수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을 한국 GM에 떠넘겨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출자로 전환한다는 게 한국 GM이 애초에 영업을 잘못해서 예. 빚을 쌓아놓고 있었던 모르겠는데 그 본사에 부담을 주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본사가 한국 GM에다가 막 떠넘긴 빚을 지금 그거 우리 출자로 전환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기존 비용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우리 한국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신규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GM이 실제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현 단계에서 기존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선을 그었군요. 예. 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실사도 그동안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그래서 실사도 이것도 제대로 자료를 안 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사기업이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좀 강력하게 이번에 근데 지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어떤 세제 지원이나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우리가 도대체 이 경영 상태가 어떤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돈이 뭐 예를 들면 1조 원이든 뭐 5천억이든 들어갔을 때 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위해서는 실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참 그렇게 GM이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게다가 GM은 이제 정치적 상황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실 이번에 개인적으로 네. 저 개인적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거는 매우 불쾌하죠. 설날을 앞두고 설날. 군산공장 폐쇄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일자리 늘리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딱 지방선거 앞두고 그러니까요. 일종의 이제 5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정책으로 네. 활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우선 군산공장 폐쇄 얘기가 나오니까 하고 또 부평이든 창원이든 관련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연히 고용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지원하자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이걸 기회로 뭐 마치 문재인 정부 책임론 하는 거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책임론. 2013년부터 만들어진 부채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매년 적자가 14년부터 해서 17년 작년까지 해서 4년 연속 그 영업 적자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말로 지금 완전 자본 잠시 상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그 일반인들의 기본 정서는 이거 먹고 튈 거니까 그럼 뭐 지원해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 여당은 그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꼭 정부 여당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야당이라도 그랬을 고민할 텐데 왜냐하면 GM을 포함해서 전체 지금 고용 인력 협력사까지 하면 지금 한 2만 명이 넘는 2만 2천 명 정도 네.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사가 셧다운하게 되면 문을 닫게 되면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면 그 관련인 이 종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자동차 산업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나라도 정부가 대부분 이렇게 GM에 끌려다녔거든요. 예. 똑같은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사람 당신들 이게 대량 해고 이어지고 뭐 산업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망가질 텐데 버틸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시사 방송이나 이제 논평가들은 이거 돈 주면 안 된다거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정치권에서는 또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군산 같은 경우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군산은 단순히 한국 GM 문제뿐만 아니라 그 현대중공업 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조선소가 그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고용 상황이나 지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거든요. 실제로 군산 공장은 제가 현실적인 판단하면 회생 자체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미 GM은 군산 공장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거기 끝난 것 같고요. 아예. 예. 그래서 군산은 끝났고 창원하고 이 부평 공장도 지금 GM의 얘기는 50만 대 유지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인데 지금
이 공장이 인수한 이후에 한국 GM이 50만 대 이하를 생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50만 대를 유지하겠다는 거는 네. 감산하겠다는 거고 네. 실제로 부평 공장이나 창원 공장까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와 50만 대 유지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갈 건가 본데.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GM은 예. 지금.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정부에 최소한 1조 정도는 내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원래 한참 제일 많이 생산할 때가 한 90만 대 이상 생산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GM이. 근데 작년에 지금 60만 대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대를 유지하겠다는 거는 감산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신차가 나왔을 때 50만 대를 유지하겠다는 거니까 그 40만 대 수준으로 다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그리고 또 다운 시켜놓고 아니 지금 팔리질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예. 네. 이거 당하기 어려워요. 예, 지금 그 GM 자체가 경영이 글로벌 경영이 매우 어려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네. 일부 이제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야당이나 특히 조선일보가 마치 우리나라 노조 때문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항상 기업이 잘못되면 노조 책임부터 먼저 얘기하잖아요. 예. 저희들도 저희는 고통분담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고통분담 노조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번 한국 GM의 문제는 철저하게 GM의 글로벌 경영 실패에 나온 거라는 거죠. 이거는 노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부 야당에서 이게 노조 문제를 해주면 GM은 얼씨구나 하죠. 예. 임금 깎을 기회라고. 실제로 GM이 해외에서 31개 공장이 있는데 부평하고 창원은 10위권 이내예요. 경쟁력이. 군산만 조금 중하위권인데 군산도 디트로이트보다 높아요. 근데 군산이 저렇게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는 감산하니까 생산이 자동차 물량 자체를 줄이고 그런 상태니까 군산의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군산 공장을 닫을 계획을 하고 물량을 안 준 거다. 이렇게 지금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수출법인 철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유럽 수출의 전문 공장이었거든요, 군산이. 네. 그래가지고 작년 해가지고 한 14만 대가 줄었어요, 수출이. 거기에 직격탄을 군산 공장에 맞은 거죠. 이게 2013년 정도부터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물러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이제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세운 것 같고 그게 이제 때가 왔다 싶어서 이렇게 확 지르기 시작한 거.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나쁜 게 뭐냐면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산업은행이 지금 2대 주주잖아요. 산업은행이 GM에 이제 그 모든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이 권리가 정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 시점까지 차근차근 상황은 준비해 놓고. 예. 그러니까 빼먹을 거 빼먹고 여러 가지 자기가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설날과 지방선거를 딱 맞춰서 일정. 지원해 줄래? 아니, 우리 문 닫을 거야. 이거를 이제 2017년 10월 지난 적절한 시점에서 발표를 한 거죠. 인질극이죠,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인질극이구나, 협박이구나, 이렇게. 요청이 아니라 협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정부 여당은 최소한 한 푼도 안 주고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 있긴 있습니까, 혹시? 실사 가장 결과를 극단적이긴 보면. 하지만.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명백한가요? 예. 여러 지금 부실채권 관리하는 거에서 지금 산업은행 책임론도 좀 있는데요.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한국 GM 문제도 우리가 투명하게 이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없는 속에서 돈을 넣는 거는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만은 결코 GM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야당과 이 언론의 도움이 필요한데 언론과 야당이 도리어 GM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노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바보들이에요. 자, 오늘 기본 입장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제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안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